안녕하십니까. 저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인문학 발표를 진행하게 된 3학년 2반 정혜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죠? 특히 뉴스나 신문 혹은 교과서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매년 2월에 발표되는 전년도 합계 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매년 받아드는 일종의 성적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발표되었고, 지난해에 발표된 0.78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1.0명대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자녀인 2세대의 수는 36명으로 줄어들고, 2세대가 낳게 되는 손자녀인 3세대는 다시 13명까지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단 2세대인 약 60년 만에 공동체가 소멸하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출생률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또한 여야 상관없이 나란히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금을 쥐어주는 것만으로 나날이 하락하는 출생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민국 시사주간지인 시사인에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에게 심경을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현금성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출생률을 반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출산을 망설이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출생률을 올리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은 커리어 단절 문제, 부부 간 맞벌이 문제 등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키우는 동시에 현대사회 그 자체의 변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높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와 해외 저출생 정책을 비교한 후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프랑스의 출생률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2자녀 이상 가구에 관한 가족 수당이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충 급여 지급,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부양자녀를 고려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금전적 지원은 한국과 많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프랑스의 가족 정책의 특징은 남녀 간 동거와 이별이 상당히 자유롭다는 배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소수만 결혼합니다. 일단 동거 중 아이를 낳고 가능하면 나중에 결혼하는 생활 방식을 지닌 프랑스의 많은 커플들은 쉽게 헤어지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자녀를 낳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비추어 보았을 때 프랑스처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실현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프랑스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는 미혼모 가정, 편부모 가정, 입양 가정, 외국 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합니다. 1970년대 이후 미혼모,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혼외 출산율의 경우 1970년 7%에서 2009년 52%까지 급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 띄고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웨덴의 방식입니다. 군나라 안데르손 스톡홀름 대학교 인구 통계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직접적인 출생률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저출생 정책은 성평등에 먼저 집중했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스웨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저출생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만드는 반면,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정책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 저출생 해소에 효과를 보았으며, 그 결과 저출생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꼽힙니다.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대표적인 복지 국가이지만 보조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합계 출산율이 1.5명까지 낮아졌습니다. 1948년부터 아동 수당을 줬지만 출산율 하락은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스웨덴은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총 480일의 부부 육아휴직을 주는데 이 중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25%까지 높아졌고 육아휴직 중 급여는 약 77%를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로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을 기록했으며 유럽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여튼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은 가정의 성평등에서 구현되며 확실한 저출생연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최현혁 린네드 교수는 1969년 스웨덴에선 이미 가정 내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고 아동수당부터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98명까지 오른 합계 출산율은 이후 10년 넘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3년 1.89명, 2017년 1.78명, 2020년 1.67명 등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1.52명으로 하락해 1.5명대까지 낮아진 출산율은 올해 1.5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스웨덴 언론에 따르면 1분기 출산율은 이미 1.4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것이 높은 출산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표적인 가설인데 이런 가설이 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을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여성들이 출산 대신 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지면서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는 경향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흔들리면서 투잡이나 초과 근무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정책과 출생률 하락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양육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혼외 커플도 동거 증명 등을 통해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육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덴마크의 저출산 정책을 통해 단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 성평등을 촉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여러 가지 모습의 가정을 인정하여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초저출산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개인인식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인구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구조적 성차별, 성인지 감수성 부족, 권위주의적인 가정문화 잔존 등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하여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므로 해외 저출산 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